임대사업자들 연 2천만 원 이하는 임대 수익 금액에서 원래는 비과세죠. 면제죠. 이제는 분리과세 적용한다. 부동산자 실거래 신고 기간 변경. 부동산 실거래 신고 기간은 언제예요? 계약하고 60일 이잖아요. 이제 30일로 바뀌는 거죠. 간단한 거죠. 계약서 작성이에요. 잔금이 아니라. 신고 안 하면 가태료 나오죠. 또 바뀌는 게 6억 초과해서 9억 이하. 그러니까 6억까지는 취득세율이 1%죠. 6억 이하는 1%예요. 그리고 6억부터 9억 사이, 그러니까 6억부터 7억 5천까지 세율과 7억 5천부터 9억까지 세율을 나누겠다는 겁니다. 이런 걸 보고 느끼는 점은 뭐냐면 7억 5천 구간을 나눴으면 실거래 수요가 가장 7억 5천 구간이 많다는 거잖아요. 7억에서 7억 5천 구간. 그것들이 실수요가 가장 탄탄한 부동산이다. 그러면 결국은 부동산 불안정한 시장에서는 가장 실거래 수요가 많은 부동산이 가장 좋은 혜택을 받는 부동산이다. 세 번째는 임대사업자들 연 2천만 원 이하는 임대 수익 금액에서 원래는 비과세죠. 면제죠. 이제는 분리과세 적용한다. 뭐 얘기는 많이 들어보셨죠. 이게 얘기는 들어도 뭐 세무사가 아닌 한은 무슨 뜻인지 모를 수도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인지. 이게 이제 분리과세란 뜻은 뭐냐면 내가 원래 소득이 있죠. 원래 월급 받아서 뭐 장사를 해갖고 한 달에 4천만 원 정도 벌어요. 4천만 원 벌면 임대소득세로 한 달에 2천만 원 벌었어요. 그러면 임대소득세는 2천만 원은 2천만 원대로 내고 4천만 원 번 거는 4천만 원대로 세금을 내는 게 아니라 두 개를 합산해서 6천만 원에 대해서 종합소득세를 5월 달에 신고하는 거예요. 우리가 버는 금액은 7,500만 원 이상 되면 세율이 틀리죠. 소득세율이 자영업자들은. 이제 7,500만 원이 넘으면 복수 기장을 해야 되겠고 세금이 부과금액이 틀리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뭐 자영업에서 예를 들어서 뭐 5천만 원을 버는데 월세를 한 3천만 원 받아요. 그럼 예전에는 5천만 원 내던 걸 이제는 8천만 원 구간에서 종합소득세를 낸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분리과세 적용을 하는 거예요. 이거는 3주택 이상, 2주택까지는 아니에요. 임대사업자 2개까지는 아니고 3주택 이상 되는 사람들부터 적용입니다. 그러면 걱정해야 될 부분들이 생기겠죠, 이제. 분리과세 적용을 하는데 월세를 받으신 분들은 적용이 됩니다. 근데 전세를 받는 사람들은 소득 금액이 없는데 어떻게 정산을 하느냐예요. 전세를 받는 사람들은 어떻게 계산하냐면 전세 금액에서 총 전세 금액 세 채 이상 있으면 예를 들어서 세 채가 3억씩 있어요. 그럼 총 9억이죠. 9억에서 3억을 뺍니다. 3억은 기본 공제니까. 그러면 6억에 60%만 인정이 돼요. 우리나라 법에서. 그러면 66에 36, 그러면 3억 6천에 대해서는 이제 세금을 부과하는 거예요. 그럼 3억 6천에 대해서 얼마의 수익을 벌 것인가를 정부에서 정하는 한국은행 기준금리가 있죠. 지금 한 1.8% 정도 될 거예요. 그러면 3억 6천 곱하기 1.8% 했을 때가 나오는 금액이 내 소득 금액이에요. 전세를 받는 사람은. 그러면 한 달에 1년에 한 400만 원 정도 될 겁니다. 그러면 400만 원 정도가 내 소득 금액 되는 거예요. 한 3억 정도. 뭐 3억짜리 소형주택 3개 들고 있으신 분들 있죠? 그런 분들은 한 400만 원 정도 내가 세금이 이제 내가 소득이 생긴 거예요. 이제는. 그전에 면제였다가. 그렇게 바뀐다는 뜻이에요. 그렇게 계산했을 때 적용 범위가 어느 정도 되냐면 전세로만, 월세 빼고 전세로만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15억 3천만 원 이상이 돼야지만 이 세금 부과 적용을 받아요. 그러니까 큰 의미는 없습니다. 이게 바뀌어도. 주택임대사업자 부부라고 같이 해요? 따로 하잖아요. 다 따로 하니까 따로 하는 거죠. 원래 이 부부 간에는 이 부동산만 공동이지 다 따로 하는 거 아니에요? 다 비상금 있고 다 있는 거 아니에요? 저도 있는데 다 비상금 있고 다 따로 쓰잖아요. 원래 부부라도 시간이 지나면 다 개별 돈이에요. 다 챙길 건 챙겨야 되잖아. 저도 다 챙기고 있는데 안 챙기세요? 챙기잖아요. 부부는 따로 해요. 그러니까 이제 바뀌는 세금 제도가 그런 겁니다. 또 보시면 부동산자 실거래 신고 기간 변경. 부동산 실거래 신고 기간은 언제예요? 계약하고
60일이잖아요. 이제 30일로 바뀌는 거죠. 간단한 거죠. 60일에서 30일로 바뀌는 거예요. 지금은 이제 계약서 작성하고 매매 계약을 작성하고 잔금이 아니에요. 매매 계약 작성하고 60일 안에 하는 건데 이제는 30일 안에 하는 거예요. 계약서 작성이에요. 잔금이 아니라. 신고 안 하면 가태료 나오죠? 신고 안 하면 안 돼요. 꼭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 실거래 신고의 대상에 어떤 거 있냐면 먼저 투자를 할 때 보면 실거래 신고하면 또 우리나라 뭐 해야 돼요? 실거래 신고할 때 같이 자금 조달 신고하잖아요. 그래서 요즘에 뭐 증여를 하거나 이러면 또 조사 나오고 요즘에 세무조사 받는 분도 많다고 그러대요. 뭐 빌려준 거로 자식간에 빌려준 거로 많이 하니까 이 자금 조달 신고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부동산에서 분양 승인 대상 물건이라 했어요. 아파트 분양 받죠. 아파트 분양 받는 것은 다 신고를 해야 돼요. 근데 분양 승인 대상이 아닌 물건들이 있어요. 간혹. 그러니까 오피스텔은 몇 세대 이하, 뭐 공동주택도 몇 세대 이하의 주택은 분양 승인 대상 물건이 아니라 그래서 선분양하더라도 분양 승인을 안 받는 것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은 부동산 실거래 신고를 안 해도 돼요. 그러면 뭐예요? 자금 조달 신고도 안 해도 된다는 거죠. 3억 넘어도 상관없어요. 5억이 되든 10억이 되든 상관없습니다. 그 주택의 개수 건축법에 나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투자할 때 신축 건물들 이렇게 소형주택도 투자를 하죠. 그런 실거래 신고를 안 해요. 자금 조달 신고도 안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이런 투자용으로 많이들 또 하죠. 그러니까 무조건적인 실거래 신고를 한다. 뭐 일반적인 부동산 매매 거래는 실거래 신고 다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는 계약서 작성하고 60일이 아니라 30일에 해야 가태료를 안 낸다. 이겁니다. 그리고 또 바뀌는 게 6억 초과해서 9억 이하. 그러니까 6억까지는 취득세율이 1%죠. 6억 이하는 1%예요. 그리고 6억부터 9억 사이, 그러니까 6억부터 7억 5천까지 세율과 7억 5천부터 9억까지 세율을 나누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따지고 보면 6억에서 9억까지 원래는 취득세율이 똑같았는데 이제는 6억부터 7억 5천까지는 좀 싼 거고 7억 5천부터 9억 사이는 좀 늘어나는 거예요. 세금이. 취득세가. 네. 살 때. 이제 구간이 딱 벌어지는 거죠. 실거래. 그러니까 결국은 정부에서 이 추진하는 단계들은 뭐냐면 서민주택 제가 저번 주인가요? 세미나에서 얘기 드렸다시피 우리나라 평균 가용금액 그러니까 2018년도에 가장 많이 팔린 부동산 평균이 10년에서 11년 차 부동산이 42% 서울에서 가장 많이 팔렸어요. 그게 평균 매매가액이 7억 2천만 원. 가장 많이 팔렸거든요. 그 이유가 뭐냐면 그 사람들은 우리 서울의 평균 전세가 가용금액이 4억 2천만 원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전세 수요가 대출을 활용해서 40%니까 매매 수요로 절안되기가 가장 좋은 아파트 물건이 7억 2천대예요. 그래서 그 시기의 금액대가 가장 거래가 활발했습니다. 그래서 실수요자가 가장 많은 구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정부에서는 7억 5천 구간을 다시 나눈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면 우리는 이런 걸 보고 느끼는 점은 뭐냐면 7억 5천 구간을 나눴으면 실거래 수요가 가장 7억 5천 구간이 많다는 거잖아요. 7억에서 7억 5천 구간. 그것들이 실수요가 가장 탄탄한 부동산이다. 그러면 결국은 부동산 불안정한 시장에서는 가장 실거래 수요가 많은 부동산이 가장 좋은 혜택을 받는 부동산이다. 이거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좀 불안한 심리를 이용해서 매수를 할 때는 그런 실거주 수요가 많은 부동산들을 하셔야 가격의 안정적인 가격을 볼 수 있어요. 예전에 보면 2008년도에 리먼 사태 이후에 부동산 하락기가 왔을 때도 가장 안정된 부동산이 어디였냐면 마포 지역의 한강변 라인에 특히 광흥창역 주변 지역이나 이런 한강변 라인에 있는 아파트들은요 가격이 안 빠졌어요. 그 당시에도. 그러니까 여의도 접근성이나 도심 접근성이 좋은 위치에 한강변에 교통의 입지가 좋다 보니까 실수요자들이 많은 지역이다 보니까 가격이 빠지지가 않고 더 상승하고 다른 지역은 다 빠지고 그냥 버블이 생겼으니까 이게 실수요자 많은 지역은 버블이 없는 겁니다. 제가 어제 방송에서도 얘기 드렸다시피 분양이라는 것은 우리가 분양을 받잖아요. 최근에 이제 분양 많이 열기가 뜨겁죠. 분양받다가 진짜 거주하려고 분양받아서 몇 명이나 될까요?
투자가 로또 청약이라니까 투자가 많잖아요. 그럼 분양받을 때는 거주 플러스 투자자가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100명 중에 뭐 투자가 30%, 실거주가 70%면 7대 3이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3년 뒤에 입주할 때가 되면 투자 3이 빠지잖아요. 그래서 입주 물량의 가격이 빠진다. 이런 게 이제 통살적으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앞으로 지금은 이제 공급 자체가 없을 거라는 불안정한 시장에 이제 신규도 그 투자도 안 빠지고 또 우리가 전매 제한이라든지 또 의무 기간이 있기 때문에 그 거주가 빠지지 못하는 거예요. 예전에 우리가 용인 지역이 그런 식으로 해서 많이 빠졌죠. 2006년도에 분양 열기가 아주 높을 때 그때는 용인 지역은요 7대 3이 아니라 3대 7이었어요. 3대 7. 투자가 7, 실거주가 3이니까 대형 평수 실거주 용인 가서 56평, 58평에 거주할 사람이 아니잖아요. 다 투자잖아요. 그 용인은 다 대형 평수였고. 그러다 보니까 투자가 입주할 때 되니까 7이 빠지니까 3밖에 안 남으니까 분양가 밑으로 떨어진 거 아니에요. 용인이. 그러다가 최근에 용인 지역이 가격을 이제 탄력을 받고 이제 정고점 넘어선 데도 있고 이제 좀 넘어선 데도 있고 넘어설 지역도 있고 지금 이렇게 오는 거예요. 근데 우리 지금 이제 실거주 수요가 많다는 것은 그만큼 가격 탄력성이 탄탄하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런 걸 보면 정부에서도 그 가격대가 가장 많이 팔린다기 때문에 취득세율 부분을 이제 구간을 또 세분화한 겁니다.